유럽 여행이라더니 여긴 제주도 정신병원이잖아. 그의 비명은 하얀 병실 벽에 메아리 쳤다. 손목에는 환자용 아이디 팔찌가 채워져 있었고 창문에는 튼튼한 보호창이 설치되어 있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여기는 스위스 알프스 웰리스 센터예요. 건강검진 받으시는 곳이라고요. 며느리 박선희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거짓말. 저기 간판 봤어. 여긴 제주도 요양병원이잖아. 아이고, 아버님, 이러시니까 치매가 의심되는 거예요. 여긴 정말 유럽이에요. 그 순간 이재석은 깨달았다. 자신은 속았다. 아니, 버림받았다. 강남 부동산 세 채와 20억 원. 그 재산을 노린 자식들에게 3개월 전 모든 건 평범한 토요일 아침에 시작되었다. 이재석은 아침 6시에 일어나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있었다. 40년간 부동산 개발업으로 성공해 탄탄한 노후를 준비한 그는 아내를 5년 전 먼저 보낸 후 혼자 살고 있었다. 이재석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늙으면 잠이 없어요. 동네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걷는 이 시간이 좋았다. 외롭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삶이었다. 두 아들은 각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큰아들 이민혁은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했고 작은아들 이민주는 중소기업 회계팀장이었다. 명절이나 생일 때 가끔 얼굴 보는 게 전부였지만 이재석은 만족했다. 자식들 잘 되면 된 거지 뭐. 그런데 그날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다. 아버님, 저희 왔어요. 문을 열자 큰아들 부부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다. 손에는 비싼 한우 세트와 건강식품이 가득했다. 민혁이, 선이야. 무슨 일이야? 오늘 무슨 날도 아닌데? 아버님, 그동안 자주 못 찾아뵙고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박선희의 미소는 너무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했다. 아버지, 최근에 건강검진은 받으셨어요? 3개월 전에 받았는데 다 괜찮다더라. 그래도 혹시 몰라요. 요즘 치매도 조기 발견이 중요하대요. 치매, 그 단어가 처음 나온 순간이었다. 나 멀쩡한데 무슨 치매야? 아니에요. 그냥 예방 차원에서요. 박선희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다. 매주 주말마다 큰아들 부부가 찾아왔다. 평소엔 명절 때나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효도 모드로 돌변했다. 아버님, 혹시 오늘 아침에 뭐 드셨는지 기억하세요? 아버지, 제가 지난주에 선물해드린 거 기억나세요? 아버님, 요즘 깜빡하시는 일 없으세요? 계속되는 기억력 체크 질문들, 마치 시험을 보듯 끊임없이 그를 시험했다. 내가 치매 환자야? 왜 자꾸 이런 거 물어봐? 이재석이 짜증을 내자 박선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다. 아이고,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을 지나가던 이재석은 우연히 아들 부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여보, 아버지 상태 괜찮은 것 같은데? 멀쩡하신 것 같아. 괜찮아. 일단 계속 건강 걱정된다는 분위기만 만들어놔. 나중에 진단서 나오면 주변 사람들도 그러게 요즘 이상하더라. 이렇게 될 거야. 진단서? 응, 우리 로펌 친구 중에 정신과 의사 있잖아. 그 친구한테 부탁하면 돼. 쿵, 이재석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진단서를 위조한다고? 왜? 무엇 때문에? 설마 재산?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방문, 과한 친절, 계속되는 기억력 테스트, 치매 걱정,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다.
울었다. 이재석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내 자식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2주 후 아버님 깜짝 선물이 있어요. 박선희가 화려한 팜플렛을 들고 나타났다. 스위스 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여행 안내서였다. 3주 유럽 웰리스 투어 패키지예요. 스위스 알프스에서 휴양하면서 건강검진도 받는 프로그램이래요. 유럽 여행? 이재석의 가슴이 뛰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늘 가고 싶다고 했던 그곳. 여보, 우리 드디어 가는 거야. 정말이야? 내가 가도 돼? 당연하죠. 아버님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저희가 선물하는 거예요. 박선희는 비행기 티켓과 호텔 예약 확인서까지 보여줬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너무 완벽했다. 이재석은 며칠 전 밤에 들었던 대화를 떠올렸다. 진단서, 위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생각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내 자식들이 그럴 리 없어. 그렇게 자신을 속이며 이재석은 여행 가방을 쌌다. 출발일 3월 15일. 아버님, 차 왔어요. 최신형 대형 SUV가 아파트 앞에 대기하고 있었다. 우와, 이거 새로 산 거야? 렌트했어요. 아버님 편하시라고요. 차에 오르며 이재석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드디어 유럽이다. 여보, 같이 가는 거야. 하지만 차는 인천공항으로 향하지 않았다. 남쪽으로, 계속 남쪽으로. 야, 미녀가,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공항 반대 방향인데 먼저 경유지 들러야 해요. 건강검진 받는 곳이요. 무슨 건강검진? 유럽 입국할 때 필요한 건강증명서 받아야 해요. 이재석은 불안감이 엄습했다. 뭔가 이상했다. 하지만 이미 차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2시간, 3시간 계속 남쪽으로. 목마르시죠? 물 드세요. 박선희가 건넨 물을 마신 후 이재석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왜 이래? 졸려? 아버님, 피곤하시죠? 잠깐 주무세요. 박선희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삐삐 마이너스 하는 기계음. 여기가 어디야? 환영합니다. 이재석 어르신. 여기는 제주 서귀포 실버케어 센터입니다. 간호사의 차가운 미소. 뭐, 제주도? 나 유럽 가는 거 아니었어. 어르신, 진정하세요. 여기가 그 웰리스 센터예요. 그제야 보였다. 손목에 채워진 환자용 아이디 팔찌, 창문에 보호창, 잠긴 문. 이건 감옥이잖아. 어르신은 초기 치매로 진단받으셨어요. 가족분들이 전문 치료를 위해 입소시키신 거예요. 치매? 무슨 소리야? 나 멀쩡하다고. 치매 환자분들은 모두 그렇게 말씀하세요. 간호사가 주사기를 들었다. 자, 진정제 맞으세요. 안 그러면 강제로 투여해야 합니다. 안 돼. 이러지 마. 하지만 요양보호사 2명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따끔. 주사 바늘이 꽂혔다. 안 돼. 이건 아니야. 의식이 흐릿해지며 이재석은 깨달았다. 자신은 버림받았다. 합법적으로, 완벽하게. 그리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스위스행 비행기표? 전부 가짜였어. 이재석은 차창 밖을 바라보며 절망했다. 고속도로 표지판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제주 방면 100km. 와, 이민혁, 너희 지금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아버지, 진정하세요. 곧 도착해요. 큰아들 민혁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더 이상 다정한 아들이 아니었다. 도착? 어디에 도착한다는 거야? 우리 인천공항 가야 하잖아. 아버지, 사실은요. 앞좌석에 앉은 박선희가 천천히 돌아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가식적인 미소가 없었다. 유럽 여행 같은 건 없어요. 아버지가 가실 곳은 제주도 요양병원이에요.
쿵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뭐라고? 아버지는 치매예요. 서울대병원 정신과에서 진단서도 나왔어요. 이제 전문시설에서 치료받으셔야 해요. 무슨 개소리야. 나 서울대병원 간 적 없어. 가셨어요. 3개월 전에. 아버지가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매 증상이에요. 이재석은 머리를 쥐어뜯었다. 거짓말이야. 이건 거짓말이라고. 아버님, 흥분하시면 혈압 오르세요. 박선희가 물병을 내밀었다. 이거 드시고 진정하세요. 비타민 음료예요. 안 마셔. 너희가 준 거 안 마셔. 하지만 박선희는 강제로 물병을 이재석의 입에 갖다 댔다. 마셔요. 안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결국 면목음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열분 후 세상이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너희가 뭘 탄 거야? 수면제예요. 조용히 가셔야 하니까요. 박선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다. 아버님, 편히 주무세요. 그리고 재산 서류 사인 각오하세요. 이재석의 의식이 끊어졌다. 그로부터 6시간 전 그날 아침은 행복했다. 이재석은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가방을 쌌다. 여보, 드디어 우리 스위스 가는 거야. 사진 속 아내에게 속삭였다. 당신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알프스 산맥. 내가 대신 보고 올게. 당신 목까지, 옷가지를 챙기고 여권을 확인하고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도 챙겼다. 40년 만에 해외여행, 첫 유럽 여행. 아버님, 준비 다 되셨어요? 박선희가 밝은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다. 그래, 다 됐어. 아, 그리고 아버님, 여권이랑 신분증 제가 보관할게요. 공항에서 잃어버리시면 안 되니까요. 내가 잃어버릴 사람처럼 보여? 아이고, 그냥 제가 관리하는 게 편해서요. 박선희가 재빨리 여권과 신분증을 받아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그게 첫 번째 함정이었다. 차는 최신형 대형 SUV였다. 우와, 이거 좋은 차네. 아버님 편하시라고 렌트했어요. 뒷좌석에는 푹신한 쿠션과 담요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출발합니다. 차가 움직였다. 처음에는 좋았다. 서울 시내를 벗어나 강남대로를 지나고 올림픽대로로 접어들었다. 이제 인천공항이구나. 하지만 차는 인천공항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 남쪽, 계속 남쪽으로. 야, 미녀가, 이거 길이 이상한데? 공항 이쪽 아닌데? 아, 김포공항 경유하는 노선이에요. 더 편하대요. 김포공항으로 유럽을 가? 네, 요즘은 그런 노선도 있대요. 뭔가 이상했지만 이재석은 아들을 믿었다. 아들이 변호사인데 설마 거짓말을 하겠어? 1시간, 2시간, 3시간. 차는 계속 달렸다. 경기도를 벗어나고 충청도로 접어들고 전라도까지. 아, 이거 너무 이상한데.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거의 다 왔어요. 어디가 거의 다 온 거야? 이재석이 소리치자 박선희가 돌아봤다. 아버님, 목마르시죠? 물 드세요. 됐어. 아버님, 혈압약이에요. 안 드시면 쓰러지세요. 박선희는 거짓말을 했다. 그 물에는 혈압약이 아니라 수면제가 들어있었다. 나 괜찮아. 아버님, 그냥 한 모금만요. 제발요. 박선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결국 이재석은 짜증스럽게 물병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열분 후. 왜 이렇게 졸리지? 아버님, 피곤하시죠? 주무세요. 아니야. 이상해. 뭔가 탔어. 이재석은 필사적으로 눈을 떴다. 창밖으로 표지판이 지나갔다. 제주행 여객선 터미널 5km. 제주도? 왜? 제주도. 아버님, 그냥 주무세요. 도착하면 깨워드릴게요. 박선희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이재석은 저항했지만 약효는 강력했다. 의식이 사라졌다. 꿈속에서 아내가 나타났다. 여보, 우리 스위스 가는 거 아니었어?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당신 정신 차려. 우리 아들들이 이상해. 알아.
하지만 일어나 지금 당장 아내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들렸다. 하지만 눈을 뜰 수 없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이재석이 눈을 떴을 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삐삐 마이너스 하는 기계음. 여기가 어디야?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다. 손목을 보니 흰색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환자용 아이디 팔찌. 안 돼. 이건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다. 아, 깨어나셨네요. 환영합니다. 이재석 어르신. 여기가 어디야? 나 왜 여기 있어? 여기는 제주 서귀포 실버케어 센터입니다. 치매 전문 요양시설이에요. 치매? 무슨 소리야? 간호사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환자명 이재석 75세, 진단명 초기 치매, 망상 증세, 입소일 2025년 3월 15일, 보호자 이민혁 장남. 이게 뭐야? 이거 조작이야. 어르신, 진정하세요. 가족분들이 어르신을 위해 입소시키신 거예요. 가족? 저들이 무슨 가족이야? 이재석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문 열어. 나 여기서 나갈 거야. 어르신, 안전을 위해 문은 항상 잠겨 있어요. 안전? 이건 감금이잖아. 간호사가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305호실 보조 인력 필요합니다. 30초 후 덩치 큰 남성 요양보호사 2명이 들어왔다. 어르신, 진정하셔야죠. 비켜. 나 여기서 나갈 거야. 어르신, 이러시면 진정제 투여해야 합니다. 진정제, 너희들 지금. 하지만 그들은 이미 이재석의 팔을 붙잡았다. 간호사가 주사기를 준비했다. 안 돼. 나 줘. 따끔. 주사 바늘이 팔에 꽂혔다. 안 돼. 이건 아니야. 나 멀쩡하다고. 약물이 몸속으로 퍼지며 이재석의 힘이 빠졌다. 도와줘. 누구든. 제발. 의식이 또다시 흐려졌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창밖의 바다였다. 제주 바다, 스위스가 아닌 감옥 같은 이곳. 눈물이 흘러내렸다. 치매 환자는 모두 저항합니다. 주사 준비하세요. 간호사의 차가운 목소리. 이재석은 침대 모서리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안 돼. 나 멀쩡하다고. 제발 믿어줘. 하지만 덩치 큰 요양보호사 2명이 그의 팔을 잡았다. 어르신, 저항하시면 더 아파요. 놓으라고. 이건 불법이야. 너희 고소할 거야. 따끔. 3번째 주사였다. 이재석의 몸에서 힘이 빠졌다. 이건 치료가 아니야. 의식이 흐릿해지며 그는 깨달았다. 여기는 병원이 아니었다. 합법적인 감옥이었다. 입소 3일째 아침 7시 전자음이 울리며 문이 열렸다. 어르신, 기상시간이에요. 활력 징후 체크하겠습니다. 간호사가 혈압계를 들고 들어왔다. 이재석은 눈을 뜨기 힘들었다. 약 때문에 온몸이 무거웠다. 혈압 1만 4090, 조금 높네요. 약 용량 늘려야겠어요. 약 더? 이미 너무 많아. 어르신, 치료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간호사는 차트에 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오늘은 인지 검사가 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오전 10시. 이재석은 작은 면담실로 끌려갔다. 그곳에는 50대 남성이 의사 가운을 입고 앉아 있었다. 이재석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담당의 김태준입니다. 당신이 이 모든 걸 꾸민 거야? 김태준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꾸민 게 아니에요. 어르신은 초기 치매로 진단받으셨고 가족분들이 전문 치료를 요청하신 거예요. 거짓말. 나 서울대병원 간 적 없어. 어르신, 여기 진단서 있습니다. 김태준이 서류를 펼쳤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명 이재석 75세, 진단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 담당의 박상현. 이건 조작이야. 나 그 의사 본 적도 없어. 어르신, 그게 바로 치매 증상이에요. 병원 갔던 것도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김태주는 펜을 꺼내 질문을 시작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3월 18일. 오늘은 3월 20일이에요. 어제 점심에 뭐 드셨죠? 기억 안 나. 사실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었다. 약 때문에 머리가 멍해서 대답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역시 단기 기억 장애가 심하시네요. 김태주는 만족스럽게 차트에 기록했다. 환자 상태 단기 기억 장애 심화, 피해망상, 지속, 공격성 증가. 뭐라고 쓴 거야? 보여줘. 어르신, 진정하세요. 나 멀쩡하다고. 이건 조작이라고. 김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어르신, 계속 이러시면 치료 기간이 더 길어져요. 협조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협조? 이게 무슨 치료야? 여기서 나가시려면 저희 기준을 통과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김태주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속삭였다. 조용히 계세요. 그리고 보호자가 원하는 서류에 사인하세요. 그럼 빨리 나갈 수 있어요. 이재석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서류? 무슨 서류? 곧 아시게 될 거예요. 김태주는 일어서며 냉소를 띄었다. 아, 그리고 어르신, 여기서 탈출 같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된 입소예요. 경찰이 와도 소용없어요. 문이 닫혔다. 이재석은 절망에 빠졌다. 이건 완벽한 함정이야. 점심시간. 이재석은 식당으로 끌려갔다. 20여 명의 노인들이 앉아 무기력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 어떤 이는 멍하니 허공을 보고 어떤 이는 혼자 중얼거렸다. 여기 다들 진짜 치매 환자인가? 이재석이 빈자리에 앉자 옆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새로 오셨군요. 고개를 돌리니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앉아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눈빛이 또렷했다. 저는 김철수입니다. 여기 온 지 6개월 됐어요. 6개월? 네. 처음엔 3주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계속 연장되더군요. 김철수는 주변을 살피며 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기서는 조심해서 말해야 해요. 저기 카메라 보이시죠? 천장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당신은 치매가 아니에요? 멀쩡해요. 30년간 변호사로 일했어요. 그런데 왜 제 자식들이 저를 여기 보냈어요? 재산 때문이죠. 이재석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나도 똑같아요. 알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절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멀쩡한데 가족들한테 버림받은 사람들. 김철수는 식판을 들며 말을 이었다. 어르신,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방법이 있어요. 방법? 일단 약부터 끊어야 해요. 약을? 저들이 주는 약, 치매 치료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진정제예요. 이재석은 충격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약을 먹는 척하고 혀 밑에 숨겨요. 그러고 나중에 뱉어내는 거예요. 들키면 조심하면 안 들켜요. 제가 6개월간 연습한 기술이에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다. 어르신들 식사 다 하셨어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김철수와 이재석은 조용히 약을 받았다. 그리고 입에 넣는 순간 김철수는 교묘하게 혀 밑에 약을 숨겼다. 이재석도 따라했다. 간호사가 지나가자 두 사람은 재빨리 약을 냅킨에 뱉었다. 해냈어요. 김철수가 작게 미소 지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날 밤 이재석은 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톡톡톡. 거기 계세요? 벽 너머에서 김철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포기하지 마세요. 제게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요? 여기서 나가는 방법이요. 이재석의 심장이 뛰었다. 어떻게?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요. 우리가 정상이라는 증거, 그리고 이곳이 불법이라는 증거. 하지만 전화기도 없는데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시설 직원 중 한 명이
양심이 남아있어요. 정말요? 하지만 위험해요. 실패하면 우리 둘 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서 죽을 바에는.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제 지시를 따르세요. 벽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김철수가 다시 속삭였다. 보호자 면회가 곧 올 거예요. 며느리가. 이재석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박선희가 온다. 아마 재산 서류를 들고. 그때 녹음해야 해요. 녹음? 며느리가 협박하는 걸 녹음하면 결정적 증거가 돼요. 하지만 녹음기가. 제가 구할게요. 저를 믿으세요. 그날 밤 이재석은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다. 탈출의 희망. 김철수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이재석은 식당에 앉아있는 노인들을 다시 바라봤다. 여기 있는 사람들 절반은 멀쩡해요. 가족들이 재산 때문에 버린 거예요. 20명, 그중 절반인 10명이 자신처럼 버림받은 사람들이라니. 저기 저 할머니 보이세요? 김철수가 조용히 가리킨 곳에 70대 후반의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세가 단정했다. 전직 초등학교 교사예요. 딸이 이혼하면서 위자료가 필요했대요. 그래서 엄마를 치매로 만들어 여기 보낸 거죠. 세상에. 그리고 저기 창문만 바라보는 할아버지. 한 노인이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다. 전직 공무원이에요. 퇴직금 2억. 아들이 사업 실패하면서 그 돈이 필요했고 김철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이곳은 요양병원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부모를 합법적으로 감금하고 재산을 빼앗는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한 명당 월 500만 원이에요. 병원은 가족들에게 받고 가족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빼앗죠. 이재석은 온몸이 떨렸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신고? 누가요?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법적으로 치매 환자예요. 우리가 뭐라고 해도 망상으로 처리돼요. 그리고 이 병원은 모든 서류가 완벽해요. 하지만 제가 변호사로 30년 일했어요. 이건 법의 허점을 완벽하게 악용한 거예요. 합법적인 범죄죠. 입소 5일째. 이재석은 김철수의 지시대로 약을 먹는 척하고 뱉어냈다. 3일째부터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했다. 약물로 인한 몽롱함이 사라지자 주변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다. 어르신, 오늘 기분은 어때요? 간호사가 매일 같은 질문을 했다. 좋아요. 어제 저녁에 뭐 드셨는지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거짓말이었다. 완벽히 기억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대답하면 회복으로 기록되고 그러면 치료기간 연장의 핑계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곳의 시스템은 교묘했다. 말을 하면 공격성, 망상, 말을 안 하면 무기력증, 우울증, 울면 정서 불안, 저항하면 폭력성, 뭘 해도 치매 증상으로 기록되었다. 이건 함정이야. 완벽한 함정. 그날 오후 이재석은 처음으로 정민석을 만났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석이라고 해요. 30대 초반의 남성 요양보호사였다. 다른 직원들과 달리 눈빛이 따뜻했다. 처음 오셨죠? 적응하기 힘드시죠? 네,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민석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있었다. 이재석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기 다들 치매 환자인가요? 정민석의 표정이 굳었다.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아니요. 다들 치매가 아니에요. 이재석은 직감했다. 이 사람 양심이 남아있어. 그날 밤 벽 너머에서 김철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민석을 만났죠? 네.
그 사람 우리 편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6개월간 관찰했는데 그 친구는 달라요. 어떻게 접근하죠? 일단 자연스럽게 신뢰를 쌓아야 해요. 제가 먼저 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변호사였다는 걸. 그런 다음엔요, 핸드폰을 구해달라고 할 거예요. 핸드폰, 이재석의 심장이 뛰었다. 핸드폰만 있으면 외부에 연락할 수 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정민석도 들키면 해고당해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입소 7일째, 김철수는 복도에서 정민석을 만났다. 정민석 씨, 잠깐 시간 있어요? 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당신은 왜 이곳에서 일해요? 정민석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처음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르신들 돌보는 거요. 지금은요, 솔직히 말하면 힘들어요. 정민석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멀쩡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가족들이 그냥 버린 거잖아요. 김철수는 정민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저도 그중 하나예요. 알아요. 정말요? 네. 김어르신은 완전히 정상이세요. 근데 왜 여기 계셔야 하는지. 정민석은 분노로 떨었다. 이건 잘못됐어요. 이건 범죄예요. 김철수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정민석 씨,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떻게요? 핸드폰이요. 구형이라도 괜찮아요. 녹음 기능만 있으면 돼요. 정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제가 걸리면 저도 알아요. 위험한 부탁이라는 거. 하지만 김철수는 간절하게 말했다. 저는 30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이제 제가 도움이 필요해요. 제발 한 번만. 정민석은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었다. 하루만 빌려드릴게요. 정말요? 내일 밤 9시 제 야간 근무 때요. CCTV 사각지대에서 전해드릴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다음 날 오전, 이재석은 간호사에게서 소식을 들었다. 이재석 어르신, 내일 오후 2시에 보호자 면회 예정이에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누가 와요? 며느리분이요. 박선희 씨, 드디어 박선희가 온다. 아마도 재산 서류를 들고. 이재석은 즉시 김철수에게 알렸다. 내일 박선희가 와요. 완벽해요. 오늘 밤 핸드폰 받아서 내일 녹음하면 돼요. 근데 면회실에 어떻게 가져가요? 몸수색 당하면. 걱정 마세요. 작은 폴더폰이에요. 주머니에 넣으면 안 들켜요. 그날 밤 9시 정민석이 이재석의 방에 조용히 들어왔다. 손에는 작은 폴더폰이 들려 있었다. 어르신, 이거요. 통화는 안 되고 녹음만 돼요. 고맙습니다. 이재석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받았다. 배터리 만땅이에요. 3시간은 쓸 수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의 용기를. 정민석이 이재석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 꼭 나가세요. 그리고 이곳을 제발 없애주세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여기서 일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멀쩡한 분들을 가두는 게. 꼭 그렇게 할게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 거예요. 정민석이 나가고 이재석은 핸드폰을 꼭 쥐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난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이재석은 창밖을 바라봤다. 제주 바다가 달빛에 반짝였다. 여보, 나 곧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내의 사진을 꺼내보며 속삭였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그리고 벽 너머에서 김철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재석 씨, 내일이면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우리 꼭 이겨요. 네, 꼭.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내일은 전쟁의 날, 증거를 확보하는 날, 자유를 되찾는 첫걸음. 며느리가 방문하는 순간 모든 것을 녹음하세요. 그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재석은 긴장으로 잠을 설쳤다. 주머니 속 폴더폰이 묵직했다. 오늘 오후 2시 박선희가 온다. 녹음만 하면 돼. 그녀가 협박하는 걸. 아침 식사 시간 김철수가 옆에 앉았다. 준비됐어요? 네. 떨리지만 당연히 떨려요. 하지만 이게 유일한 기회예요. 김철수는 작은 목소리로 조언했다. 며느리를 자극하세요. 화나게 만들어요. 그래야 본색을 드러내요. 어떻게요? 서류 사인 거부하세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같은 말 하세요. 그러면 김철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러면 협박이 시작될 거예요. 아버지는 치매 환자니까 아무도 안 믿어준다. 여기서 평생 살아야 한다 같은 말들이요. 그걸 녹음하는 거죠. 정확해요. 그게 결정적 증거가 돼요. 오전 11시 이재석은 면회 준비를 위해 샤워를 했다. 간호사가 깨끗한 옷을 가져왔다. 어르신, 보호자 면회니까 단정하게 입으세요. 옷을 갈아입으며 이재석은 폴더폰을 속옷 주머니 깊숙이 숨겼다. 들키면 안 돼. 거울을 보니 야윈 얼굴이 보였다. 일주일 만에 5kg은 빠진 것 같았다. 이 모습을 박선희가 보면 뭐라고 할까? 아마 아무렇지 않을 것이다. 그녀에게는 돈만 중요하니까. 오후 1시 50분 이재석 어르신 면회실로 가시죠. 요양보호사가 이재석을 복도로 안내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진정해, 진정해. 면회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문 너머에서 박선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빨리 끝내야 해. 오늘 부동산 중개인 만나야 한다고. 부동산 중개인. 벌써 건물을 팔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재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녹음만 하면 돼. 문이 열렸다. 아버님, 어떻게 지내세요? 박선희가 환한 미소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차가웠다. 명품 가방, 새 옷, 고급 시계, 이재석의 돈으로 산 것들이었다. 지내긴 여기가 지옥인데. 아이고 아버님,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뭐가 불만이세요? 박선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자, 오늘은 중요한 서류 가져왔어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이게 뭔데? 건물 관리 위임장이요. 아버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 저희가 대신 관리하려고요. 이재석은 서류를 펼쳤다. 부동산 매매 및 처분에 대한 포괄적 권한 위임. 이건 관리 위임장이 아니잖아. 이건 내 건물을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권한이야. 박선희의 미소가 사라졌다. 아버님, 이게 바로 치매 증상이에요. 글을 제대로 못 읽으시는 거. 나 치매 아니야. 이재석이 소리치자 박선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아버님, 법적으로 치매예요. 진단서도 나와 있고 여기 입소 기록도 있어요.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속삭였다. 그리고 이재석은 주머니 속 녹음 버튼을 살짝 눌렀다. 그냥 사인하세요. 그러면 아버님도 편하고 저희도 편해요. 만약 안 하면? 박선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럼 더 오래 여기 계셔야죠. 이건 협박이잖아. 협박이요? 박선희는 차갑게 웃었다. 아버님, 현실을 보세요. 여기 병원비가 한 달에 500만 원이에요. 저희가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아버님이 협조 안 하시면 저희도 계속 낼 수 없잖아요. 그럼 국가지원시설로 옮겨야 해요. 국가지원시설? 네, 거기는 여기보다 훨씬 열악해요. 4인실, 간호사 부족, 그리고 진짜 치매 환자들이랑 같이 있어야 해요. 폭력적인 사람들도 많고요. 이재석은 온몸이 떨렸다. 너 진짜 내 며느리 맞아? 박선희는 냉소를 띄었다. 아버님,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네,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아버님 건물 세 채 있으면 저희 빚도 갚고 새 사업도 시작할 수 있어요. 이재석은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며느리가 이렇게 냉혹한 사람이었다니. 내가 너희 결혼할 때
얼마나 도와줬는데 집 살 때 2억도 줬잖아. 그래서 감사하죠. 근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박선희는 시계를 보며 일어섰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때까지 생각 잘하세요. 그녀는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아, 그리고 작은 아들한테 연락하려고 하지 마세요. 민준이도 우리 편이에요. 형수 말 잘 듣거든요. 어차피 아버님은 법적으로 치매 환자예요.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안 믿어줘요. 여기서 조용히 지내시는 게 아버님한테도 좋아요. 문이 닫혔다. 이재석은 주저앉았다. 하지만 주머니 속 폴더폰은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다. 30분 후 이재석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떨리는 손으로 폴더폰을 꺼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마이너스 여기 병원비가 한 달에 500만 원이에요. 저희가 내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아버님 건물 세 채 있으면 저희 빚도 갚고 새 사업도 시작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어차피 아버님은 법적으로 치매 환자예요. 아무도 안 믿어줘요. 완벽했다. 모든 협박이 녹음되어 있었다. 이재석은 벽을 두드렸다. 김 변호사님, 성공했어요. 벽 너머에서 김철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요? 네, 다 녹음했어요. 잘했어요. 이제 외부에 연락해야 해요. 누구한테요? 아까 말씀하신 그 제자요. 검사라고 하셨죠? 강민수. 이재석의 가슴이 뛰었다. 30년 전 자신이 가르쳤던 그 아이. 지금은 검사가 되었다는 전화번호 기억하세요? 머릿속에 있어요. 30년 전 번호지만 일단 시도해봐요. 오늘 밤에 그날 밤 10시 이재석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다. B-, B-, 여보세요? 젊은 남성의 목소리. 혹시 강민수 검사님이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 이재석입니다. 30년 전 강남에서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갑자기 선생님, 이재석 선생님이세요. 민수야, 내가 나를 기억하는구나. 당연히 기억하죠.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어떻게 제 번호를. 민수야, 들어줘. 나 지금 큰일 났어. 이재석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모든 것을 설명했다. 거짓 진단서, 제주도 폐쇄시설, 박선희의 협박, 녹음 파일. 강민수는 조용히 듣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선생님, 위치 정확히 어디세요? 제주도 서귀포 실버케어 센터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움직일게요. 정말? 선생님, 30년 전 선생님이 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선생님을 구할 차례예요. 강민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3일만 기다리세요. 제가 반드시 구출하러 갈게요. 그리고 그 녹음 파일 절대 지우지 마세요. 알았어. 고맙다, 민수야. 전화가 끊어졌다. 이재석은 폴더폰을 꼭 쥐고 울었다. 여보, 나 곧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벽 너머에서 김철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재석 씨, 해냈어요? 네, 제자가 온대요. 3일 후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날 밤 두 노인은 각자의 방에서 희망을 품고 잠들었다. 3일, 단 3일만 버티면 된다. 검찰입니다. 지금 당장 문 열어주세요. 하지만 그건 3일 후의 일이었다. 지금 이재석은 가장 위험한 3일을 보내야 했다. D-3. 다음날 아침 간호사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다. 이재석 어르신, 오늘 원장님이 특별 면담 요청하셨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원장이. 왜? 모르겠어요. 따라오세요. 복도를 걸으며 이재석은 불안했다. 설마 폴더폰이 들킨 건 아니겠지? 원장실 문이 열렸다. 김태준 원장이 책상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이재석을 바라봤다. 이재석 어르신 앉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어제 며느리분 면회 다녀가셨죠? 네. 서류 사인은 안 하셨다면서요? 이재석은 침묵했다. 김태주는 펜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어르신, 여기서 나가고 싶으시죠? 당연하죠. 그럼 협조하세요. 보호자가 원하는 서류에 사인하시면 바로 퇴원시켜 드릴게요. 그건 내 재산을 넘기는 서류예요. 김태주는 냉소를 띄었다. 어르신, 어차피 나중엔 다 자식들 거예요. 미리 주시는 게 나아요. 이건 사기예요. 사기. 김태주는 서류를 꺼내 이재석 앞에 던졌다. 이게 사기로 보여요? 진단서, 입소동의서, 치료기록 전부 합법이에요. 합법적인 범죄잖아요. 범죄라는 증거가 있어요? 김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어르신은 법적으로 치매 환자예요. 설령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망상으로 처리될 뿐이에요. 이재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3일만 버티면 돼. 다음 주에 며느리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생각 잘하세요. 김태준이 손을 흔들었다. 나가보세요. 복도에서 이재석은 화장실로 향했다. CCTV 사각지대였다. 잠시 후 김철수가 들어왔다. 어떻게 됐어요? 원장이 압박하고 있어요. 서류 사인하라고. 예상했어요. 저들도 초조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너무 오래 버티면 밖에서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요. 김철수는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다. 이재석 씨, 조심하세요. 앞으로 3일간 저들이 압박을 더 심하게 할 거예요. 어떻게요? 약물 용량을 늘린다든지 격리실에 보낸다든지. 격리실? 네, 여기 지하에 특수 격리실이 있어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김철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정신이 온전하기 힘들어요. 이재석은 소름이 돋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최대한 순응하는 척하세요.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조용히 있어요. 절대 반항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D-2 다음 날 정민석이 이재석의 방에 찾아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제가 들었는데 원장님이 어르신을 압박한다면서요? 당신이 어떻게? 정민석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알아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르신이 폴더폰 가지고 있는 것도 알아요. 걱정 마세요. 저는 아무한테도 안 말했어요. 정민석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르신, 혹시 외부에 연락하셨어요? 네. 누구한테요? 제자요. 검사예요. 정민석의 눈이 반짝였다. 검사요? 그럼 희망이 있겠네요. 언제 올 거라고 했어요? 내일이요. 정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내일까지만 버티시면 돼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그런데 어르신, 조심하세요. 오늘 오후에 원장이 특별 회의를 했어요. 무슨 회의요? 어르신을 격리실로 보낼지 논의했대요. 아직 결정은 안 났어요. 하지만 어르신이 계속 거부하면. 정민석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격리실 가시면 안 돼요. 거기는 정말 끔찍한 곳이에요. 그날 오후 이재석은 공용 공간에서 김철수를 만났다. 들었어요? 격리실 얘기. 네, 정민석이 알려줬어요. 우리 시간이 없어요. 검사가 내일 온다고 했죠? 네, 그럼 오늘 밤에 한 번 더 연락하세요. 정확한 시간 확인하고 만약 우리가 격리되면 어떻게 할지 계획 세워야 해요. 알겠어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다. 어르신들 무슨 얘기 그렇게 심각하게 해요? 그냥 바둑두는 얘기요. 김철수가 재빨리 둘러댔다. 간호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걸어갔다. 하지만 돌아서며 인터폰에 뭔가 속삭였다. 305호와 307호 환자 면밀히 관찰 필요. 그날 밤 11시 이재석은 폴더폰을 꺼냈다. 강민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수야, 상황이 급박해. 혹시 내일 정확히 몇 시에 올 수 있어? 5분 후
답장이 왔다. 선생님, 내일 오후 2시에 도착 예정입니다. 제주지검과 협조해서 긴급 수사 영장 받았어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이재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맙다. 나 꼭 버틸게. D-데이 오전 8시. 드디어 그날이 왔다. 이재석은 긴장으로 아침을 먹지 못했다. 오후 2시, 6시간만 버티면 돼. 그런데 아침 9시, 간호사가 급하게 들어왔다. 이재석 어르신, 원장님이 급하게 부르세요. 지금요? 네. 지금 당장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원장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이재석은 김철수와 눈이 마주쳤다. 김철수는 입모양으로 말했다. 조심하세요. 원장실. 김태준 원장 옆에 박선희가 앉아 있었다. 며느리, 왜 여기? 아버님, 오늘 결정하셔야 해요. 박선희는 서류를 꺼냈다. 지금 당장 사인하세요. 안 그러면 김태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격리실로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서요. 악화? 나 멀쩡한데. 어제 간호사 보고에 따르면 다른 환자와 은밀히 대화하며 탈출 계획을 세운다고 했어요. 그리고 불법으로 통신기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이재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들켰어. 주머니 좀 비워보세요. 김태준이 손을 내밀었다. 이재석은 저항했지만 요양보호사 2명이 들어와 강제로 주머니를 뒤졌다. 폴더폰이 나왔다. 이게 뭡니까? 이건 김태준은 폴더폰을 열어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 그리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흥미롭네요. 며느리분과의 대화를 녹음하셨네요. 삭제. 김태준이 버튼을 눌렀다. 안 돼. 하지만 늦었다. 녹음 파일이 사라졌다. 이제 증거도 없어졌고 어르신 격리실로 가셔야겠어요. 안 돼. 나 억울해. 어르신, 치매 환자는 모두 그렇게 말해요. 김태준이 손짓했다. 요양보호사들이 이재석을 끌고 나갔다. 놔주라고. 복도에서 김철수가 소리쳤다. 이재석 씨. 하지만 그도 제압당했다. 두 사람은 지하로 끌려갔다. 격리실, 지하 격리실, 차갑고 어두운 방. 이재석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끝났어. 증거도 사라졌고 절망이 밀려왔다. 그런데 옆방에서 김철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재석 씨,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증거가 다 사라졌는데 아직 희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요? 검사가 오기로 했잖아요. 오후 2시에. 하지만 우리 여기 갇혀 있는데 검사가 오면 이 시설 전체를 수색할 거예요. 우리를 찾을 거예요. 김철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이 사라져도 괜찮아요. 우리가 증인이에요. 하지만 우리 말을 믿어줄까요? 검사가 선생님 제자라면서요? 그럼 믿어줄 거예요. 이재석은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그래, 민수가 온다. 조금만 버티면. 오후 1시 30분 위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검찰입니다. 긴급 수색영장 집행합니다. 드디어 왔다. 강민수가 왔다. 격리실 문이 열렸다.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선생님, 강민수가 달려왔다. 민수야. 이재석은 강민수를 껴안고 울었다. 늦어서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와줘서 고마워. 박선혜 씨, 당신을 사기, 협박, 불법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민수 검사의 목소리가 시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선희는 원장실에서 황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입구는 이미 수사관들로 막혀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신들 누구예요? 검찰 수사관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수갑이 채워졌다. 나요. 나 변호사 남편 있어요. 소송 걸 거예요. 강민수는 차갑게 웃었다.
변호사 남편? 이민혁 변호사 말씀이시죠? 그분도 이미 서울에서 체포됐습니다. 뭐라고요? 박선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1시간 전 서울 강남. 이민혁은 사무실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아버지 서류 곧 받아낼 수 있겠어. 그럼 건물 세 채 한 30억은 되겠지? 그때 사무실 문이 박차고 열렸다. 이민혁 변호사, 누구세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입니다. 사기, 문서 위조, 불법 감금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게 무슨 수갑이 채워졌다. 저는 변호사예요. 이건 불법 체포예요. 변호사면 법을 더 잘 알았어야죠. 당신이 한 짓이 얼마나 악질적인지. 제주도 실버케어 센터. 강민수는 김태준 원장실로 향했다. 김태준은 서류를 급히 파쇄기에 넣고 있었다. 김태준 원장, 손 떼세요. 이건 환자 개인정보예요. 검찰도 함부로 못 봐요. 수색영장 있습니다. 그리고 강민수는 컴퓨터를 확인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이미 서버 압수했습니다. 삭제해도 소용없어요. 김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당신도 공범으로 체포합니다. 허위 진단서 작성, 불법 감금 방조, 보험 사기. 이건 합법적인 의료 행위예요. 합법? 강민수는 파일을 꺼냈다. 이 시설에 입소한 환자 24명 중 12명이 허위 진단서로 강제 입소됐습니다. 이게 합법적인 의료행위로 보입니까? 김태준은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한 사람당 월 500만 원씩 3년간 받은 돈이 총 18억 원입니다. 이 중 절반은 불법 수익이에요. 수사관이 김태준에게 수갑을 채웠다. 김태준, 당신은 의사가 아니라 범죄자예요. 지하 격리실. 이재석과 김철수는 구조되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강민수가 이재석을 부축했다. 괜찮아. 내가 와줘서 정말 고마워. 선생님이 30년 전 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번엔 제 차례예요. 위층으로 올라가자 시설 전체가 수사관들로 가득했다. 환자들이 하나씩 면담을 받고 있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억울하게 입소하신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손을 들었다. 저요. 저 딸이 억지로 보냈어요. 나 치매 아니에요. 저도요. 아들이 재산 때문에. 저도 억울해요. 12명의 피해자들이 모두 나왔다. 강민수는 그들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야. 면회실. 박선희가 수갑 찬 채 앉아 있었다. 이재석이 들어왔다. 아버님. 박선희가 울먹이며 다가오려 했지만 수사관이 제지했다. 앉아 있으세요. 아버님, 오해예요. 저는 아버님을 위해. 닥쳐. 이재석의 차가운 목소리. 너 같은 사람 내 며느리로 인정 안 해. 아버님, 너희들이 뭘 했는지 알아?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어. 그것도 합법적으로. 이재석은 주먹을 떨었다. 나는 40년간 피땀 흘려 그 건물들을 모았어. 너희 결혼할 때도 도와줬고 손주들 학비도 됐어. 그런데 너희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이야? 박선희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다 되는 줄 아냐? 강민수가 끼어들었다. 박선희 씨, 당신과 남편은 구속 기소될 예정입니다. 최소 징역 5년은 각오하세요. 5년? 박선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공범인 김태준 원장은 7년, 진단서 위조한 의사는 면허 영구 박탈과 징역 3년입니다. 복도. 작은 아들 민준이 급히 달려왔다. 아버지, 민준아. 민준은 무릎을 꿇고 울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형수 말만 믿고. 일어나라. 이재석은 차갑게 말했다. 너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어. 하지만 형이 이상한 짓 하는 걸 알면서도
막지 않았지.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냐. 하지만 이재석은 한숨을 쉬었다. 너는 마지막에 경찰 조사 협조했어. 형수가 거짓말했다고 증언했지. 그걸로 일단은 용서한다. 아버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1년간 요양시설에서 봉사활동해. 내가 직접 보고 느껴봐. 그래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거야.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이재석은 김철수, 정민석과 함께 시설 밖으로 나왔다. 제주 바다가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다. 드디어 나왔어. 이재석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자유로운 공기. 선생님, 이제 서울로 가실 거예요? 응, 집에 가야지. 제가 공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강민수가 차 문을 열었다. 이재석은 돌아서서 시설을 바라봤다. 제주 서귀포 실버케어 센터. 이제는 폐쇄 명령이 내려진 곳. 다시는 이런 곳이 생기면 안 돼. 걱정 마세요, 선생님. 제가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요양시설 전수조사를 건의할 거예요. 강민수는 다짐하듯 말했다. 그리고 불법 감금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할 겁니다. 고맙다, 민수야. 차가 출발했다. 뒤를 돌아보니 김철수와 정민석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이재석도 손을 흔들었다.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살았어요. 서울, 강남 자택. 3일 후 이재석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여니 먼지가 수북했다. 하지만 그래도 좋았다. 내 집이었으니까. 거실 탁자 위에 아내 사진이 놓여 있었다. 여보, 나 돌아왔어. 이재석은 사진을 안고 울었다.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나 살아남았어. 그날 밤 이재석은 오랜만에 자신의 침대에서 잤다. 편안한 잠이었다. 피고인 박선희, 이민혁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한다.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이재석은 방청석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드디어 끝났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는 가족관계를 악용한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판단된다. 판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계속했다. 특히 고령의 부모를 허위 진단서로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재산을 편취하려 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쿵. 최종 선고였다. 박선희는 수갑찬 채 고개를 떨구었다. 이민혁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공범인 김태준 전 원장은 징역 7년,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박상현 전 의사는 의사 면허 영구 박탈 및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재판이 끝났다. 이재석은 법정을 나섰다. 복도에서 작은 아들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민준은 1년간 요양원 봉사를 하며 많이 변해 있었다. 형이 5년이래요. 응, 아버지는 어떠세요? 이재석은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다. 시원하지는 않아. 5년이 길다면 길지만 그래도 정의는 실현됐어.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형을 말렸어야 했는데 이제 그만해. 너는 내 길을 가. 이재석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대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알겠지? 네, 아버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3개월 후 이재석은 김철수와 그의 동료들을 만났다. 이재석 씨, 오랜만이에요. 김 변호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냈어요. 재산도 다시 찾았고 자식들은 상속 포기 각서 쓰고 2년 끊었어요. 김철수는 웃으며 말했다. 대신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좋은 사람들? 그 시설에서 함께 갇혀있던 분들이요. 우리 7명이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무슨 모임이요? 제2의 인생 클럽이요. 김철수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다들 자식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기로 했어요. 진짜 가족처럼. 이재석의 눈이 반짝였다.
꼈다. 멋진데요. 저도 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이재석 씨 없었으면 우리가 구조도 못 받았어요. 1개월 후 이재석은 대형 기자회견장에 섰다. 저는 오늘 제 재산 중 여러 원을 노인인권보호재단에 기부하고자 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이 돈으로 불법 요양시설 고발센터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저처럼 억울하게 갇힌 노인들을 구해주세요. 기자들이 손을 들었다. 이재석 씨, 혹시 자식들을 용서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용서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증오하며 살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재석은 미소 지었다. 여행이요. 작년에 못 간 그 유럽 여행. 이번엔 진짜로 갈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2주 후 인천공항. 이재석은 김철수와 동료들 총 8명과 함께 섰다. 진짜로 가는 거예요? 유럽? 당연하죠. 작년에 못 간 그 여행, 이제야 가는 거예요. 일행은 비행기에 올랐다. 대한항공 KE951편. 취리희행, 진짜 비행기표, 진짜 유럽 여행, 12시간의 비행 끝에 그들은 스위스 취리히에 도착했다. 스위스 알프스, 와, 정말 아름답다. 눈 덮인 산맥이 눈앞에 펼쳐졌다. 푸른 하늘, 하얀 눈, 맑은 공기. 이재석은 주머니에서 아내 사진을 꺼냈다. 여보, 우리 드디어 왔어. 약속했잖아. 언젠가 같이 온다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왔어. 김철수가 옆에서 말했다. 이재석 씨, 부인께서 지금 웃고 계실 거예요. 그럴까요? 당연하죠. 당신이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걸 보면 3주간의 유럽 여행, 알프스 하이킹, 루체른 호수 유람선, 인터라켄 패러글라이딩, 취리히 9시가지 투어,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웃고 떠드는 동료들. 이재석 씨, 이 치즈 정말 맛있어요. 김 변호사님, 여기서 사진 찍어요. 다들 모여요. 단체 사진. 8명의 노인들은 알프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진짜 가족처럼. 한국으로 돌아온 후, 1년 후, 이재석은 새로운 집에서 살고 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김철수와 동료들 5명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이었다. 이재석 씨, 저녁 준비 다 됐어요. 오늘 김치찌개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그들은 함께 식사하고 함께 TV를 보고 함께 산책했다. 진짜 가족처럼. 어느 봄날 오후 이재석은 정원에서 꽃을 심고 있었다. 정민석이 찾아왔다. 어르신, 오랜만이에요. 정민석 씨,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지금 투명한 요양시설 만드는 프로젝트 하고 있어요. 어르신 기부금으로요. 잘 됐네요. 그리고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정민석이 봉투를 꺼냈다. 뭐예요? 그 시설에 있던 다른 분들 소식이에요. 다들 가족 찾고 재산 되찾았대요. 이재석은 봉투를 열어봤다. 12명의 피해자 모두 구조되었고 가족들은 처벌받았고 재산은 되찾았다. 다행이네요. 어르신 덕분이에요. 어르신이 용기 내지 않았으면.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싸운 거죠. 그날 저녁 이재석은 거실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김철수가 옆에 앉았다. 뭐 생각해요? 그냥 인생에 대해서요. 어떤 생각? 이재석은 미소 지었다. 75세에 모든 걸 잃을 뻔했는데 오히려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뭐요? 진짜 가족, 진짜 자유, 그리고 진짜 행복. 김철수도 웃었다. 맞아요. 혈육이 가족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 가족이죠.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다. 그날 밤 이재석은 아내 사진 앞에 섰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괜찮아.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진짜 가족도 생겼어. 이재석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곳에서 편히 쉬어. 나는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 그리고 거실로 돌아가 친구들과 함께 웃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왔다. 불법 요양시설 전수조사 실시, 12곳 추가 적발, 노인인권보호법 개정안 통과, 처벌 강화, 이재석 씨 기부로 만든 고발센터 100건 이상 상담.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이재석 덕분에, 그리고 용기 낸 모든 피해자들 덕분에. 이재석 씨, 뉴스 봐요. 우리 이야기 나와요. 정말요? 어디? 친구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TV를 보며 박수쳤다. 우리가 해냈어요. 세상을 바꿨어요. 이재석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75세에 시작된 악몽. 하지만 76세에 찾은 진짜 인생. 이제 그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3년 후 에필로그. 79세가 된 이재석. 그는 여전히 제2의 인생 클럽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손주가 찾아왔다. 할아버지, 이민혁의 딸, 대학생이 된 손녀였다. 아빠가 출소했어요. 5년 형기 다 마치고. 그래, 할아버지한테 용서 구하고 싶대요.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이재석은 한참을 생각했다. 그래, 만나주마. 일주일 후 이민혁이 찾아왔다. 야윈 얼굴, 짧은 머리, 낡은 옷. 아버지, 5년의 세월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앉아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민혁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제가 미쳤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이재석은 조용히 지켜봤다. 일어나라. 아버지,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아직은. 이민혁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이재석은 계속 말했다. 너에게 기회를 줄게. 앞으로 10년간 제대로 살아봐. 봉사하고 남 도와주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살아봐. 네. 그리고 10년 후 내가 만약 살아있으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이민혁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이재석은 다시 아내 사진 앞에 섰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너라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당신이 오라요라고 했겠지. 이재석은 미소 지었다. 인생은 참 길어. 하지만 그만큼 기회도 많지.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 제2의 인생은 계속된다.